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결아 송하진 두 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2월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완전히 12월 되니까 네. 겨울 느낌도 물씬 나고 오늘 갑자기 날씨도 추워져서.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네, 오늘 추워진 게 네. 또 오늘 역사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참, 그래서 더 추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늘 이 날이 네, 1년 전의 기억이 아주 좀 새록새록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딱 12.3 비상계엄 선포된 지가 1년 됐는데 어떻게 한 1년간 어떻게 보내신 것 같으세요? 지난 1년의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이결아 변호사님 먼저. 일단은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은 아직 없어서 네.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뭐 살아온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제 좀 많이 더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예. 네. 송 변호사님께서도 그 예. 1년 전 오늘의 기억. 네. 사실 좀- 뭐 다시 기억하고 싶지조차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그런 맞아요. 기억이 나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TV를 보다가 막 울고 그랬거든요. 막 그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뭐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다라는 거 생각하면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다가도 1년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꽤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긴 했습니다. 뭐 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뭐 예.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내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정리가 완전히 다 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 참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피로감을 느낍니다. 내란이라는 그럼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기억에 남는 게 12월 3일 그 작년에는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라전 법정 이제 코너를 맞습니다. 이미 예. 저희는 그 기존 원고가 다 나와 있고 방송 네. 준비는 다 하셨을 테고 다른 내용으로 그때 어떤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밤에 그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막 전면 이 막 밤새도록 수정을 하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 모두가 좀 두 분을 포함해서 네네. 좀 정신없이 보냈던 혼란의 하루였던 것 같은데 그날 그랬었죠.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네, 저도 네. 그때 맡은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네. 그때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좀 두 분 앞에서 이렇게 넋두리를 네네. 좀 해보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정리가 다 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12.3 비상계엄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위헌, 위법,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적용된 혐의도 다양합니다. 자, 오늘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화제의 판결 없이 관련자들의 재판 내용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 여러 재판이 진행이 되고 또 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구속 여부 결정이 나면서 종일 뉴스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총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늘 새벽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네. 됐습니다. 네. 재판부의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우선 재판부에서는 그 기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혐의나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예. 이 관련돼서 보다 좀 충실하게 어떤 재판을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확실히 좀 살펴볼 부분들이 더 있으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좀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내란몰이의 정체가 드디어 발각되었다 뭐 이런 입장이고 뭐 민주당 측에서는 반대로 뭐 한덕수 전 저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기각이 됐지만 재판 받을 사람은 재판 받게 돼 있다 뭐 이런 입장이고 좀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밝혔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나온 어떤 수사 상황이나 그 이제 수사에 임하는 뭐 피고인의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예. 고려했을 때 예. 특검에서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지만 예. 이제 영장을 전담 그 재판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예. 예. 앞서 이 특검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던 건가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 대통령의 권한이죠.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모여서 이거는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거를 통과시키게 되면 대통령은 또 이거를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네. 이때 이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굉장한 중한 혐의로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던 거죠.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특검팀은 앞으로 추가 조사나 좀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예. 이제 조사 기간이 안 기간도 남아서 그렇고 뭐 지금 입장으로는 뭐 이제 법원에 뭐 존중은 하지만 뭐 수긍할 수 없다 뭐 맞아요. 이런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예. 일단은 아마 이 상태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재청구를 싶습니다.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처럼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가 이제 앞으로 이번 기각 결정을 가지고 또 한 차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란 종사 또 내란 관련 재판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내란이라는 말을 워낙 1년 동안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형법상 내란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예.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수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공부에 처한다라고 법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게 가장 메인 이슈죠. 예. 그리고 이 혐의 말고도 또 여러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이 혐의로 뭐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자기를 이제 체포하는 영장을 집행하는 방해한 혐의들, 뭐 그 예.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있고요. 예. 그 이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좀 추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공판이 좀 수십 차례 또 증인도 수십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증인이 이렇게 수십 명이 된 것이 반드시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예.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진술들이 만약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면 피고인을 그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뭐 부동의를 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예. 불리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들을 모두 이제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하면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지금 초기 단계에서 신청한 증인이 38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신청한 증인이 72명. 그래서 총 1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 간략하게 뭡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었는지 예.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정치인 등의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예.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고 시도했는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은 지금 12.3 비상계엄 이거 내란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근데 뭐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생각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도 그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어떤 지금 국가적인 기능이 지금 굉장히 마비될 정도로 충분히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을 유명한 국민들을 말이었죠. 계몽시키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야, 네. 특검 측은 어떤 사유로 이건 명백한 내란 행위가 맞다라고 하고 있죠? 이 내란죄는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내란이 성립하는 2가지 요건에 대해서 송 변호사가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예. 형법 91조에 보면 그 국헌 문란에 대해서 아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두 번째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예. 이 2가지인데요. 자, 특검 측에서 밝히는 건 뭐냐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그 포고령의 내용인데요.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이런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헌문란의 정의에 1호, 2호에 모두 좀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어떤 절차를 정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이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뭐 특검에서는 뭐 명백하게 이런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포고령 얘기 듣는데 갑자기 또 막 아찔합니다. 네, 약간 숨이 막히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혐의가 외환죄입니다. 외환죄 혐의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비상계엄,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로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고 예. 그와 관련해서 좀 외환죄 결국에는 그 외환죄가 문제가 되는데 예. 외환죄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에 대해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예, 외환죄 안에 일반 이적죄가 네, 있는 맞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외환 유치죄보다는 조금 좀 낮은 거라고. 네, 맞아요. 하던데. 네. 이제 여기서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고 해야 그런 어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예. 도발을 유발한 게 그걸로 이제는 이제 그 공소 사실을 구성을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음 달 18일에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이제 18일. 네, 예. 또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예.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외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이제 추가 구속을 이제 요청한 상태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을 배당받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1일이죠. 1일에 이제 올 그 23일 이제 12월 23일에 이 추가 구속 여부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날 어떤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게 뭐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연장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그 별건으로 구속을 하는 거니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속이 된다라면은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 마무리는 그럼 이게 언제쯤 될 걸로 지금 보입니까? 이제 뭐 우리가 특정 판사의 이름을 참 거론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 판사요. 예.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지금 내란의 큰 줄기를 맡고 있는데요. 그 재판부에 이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조지호 이제 경찰청장에 대한 이런 내란 혐의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사건들을 원래는 이제 늦어도 뭐 이제 그 종결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제 네. 뭐 늦어지면서 이제 한 내년 2월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뭐 또 지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법관 정기 인사 그렇죠. 대상이어서 그 전에 네. 뭐 해야 된다 이런 그 전에 판결 안 하면 네. 법관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다시 심리를 그러니까요. 해야 돼요. 다시 변론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2월 안에 이게 모든 게 날 수 있을지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거라 송하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내란 관련 재판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기각이 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나눠봤고 이어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법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군 관련자들과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는 증언 정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고요.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행위 자체는 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고 여기서 이제 내란죄에서 그 담당한 역할을 가지고 이제 예. 구분을 해서 지금 처벌을 하는데요. 예.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인데요. 그래서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지금 적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이 내란죄 가담자들을 크게 우두머리 또 중요 임무 종사 또 단순 가담 이런 그렇죠. 식으로 나눠서 좀 구분의 맞습니다. 처벌을 네네. 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핵심 이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추경호 의원한테도 적용됐던 거 맞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당시 그 민간인 신분이었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함께 있었던 그 CCTV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노상원 씨도 이거 같은 혐의인 겁니까? 이것도 같은 혐의인 네,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을 또 사전에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금 마찬가지로 지기현 부장판사 그 같은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이제 심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지금까지 혐의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들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인 이 노상원 씨를 통해서 뭐 이런 어떤 사전에 내란 자체를 모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분담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우두머리로서 뭐 그런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예. 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나 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가 지금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위계 공무집행방해, 또 일반 이적까지 아까 그 네네, 맞아요. 윤 전 대통령에게 했던 외환죄. 그렇습니다. 외환죄까지 같이 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거나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국회에 지금 군인들이 투입되고 이런 장면들은 전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질서 유지 내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주요 핵심 혐의인데 아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고 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예. 그다음에 이제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이와 같은 혐의로 지금 이제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이 어떻게 좀 규정을 하고 있으며 처벌도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좀 소란을 예. 피우고 재판장을 좀 조롱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한숨을 크게 쉬셨는데 네. 이 감치 결정 이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 중 일부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변호인들이 이제 그 방청석에 앉아서 이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이 이제 제지를 했고 이거에 이제 불응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거에 이제 불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치 이제 15일이 선고가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이 예. 감치 선고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감치는 말 그대로 그냥 좀 가두어 둔다는 얘기예요. 좀 일정 기간을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이 신변을 구금장 그러니까 그 구속해가지고 신변을 그 제한해서 구금 장소에 유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가두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래요. 말하면. 예. 근데 이 변호인단에 대한 감치 명령이 한번 무산됐다가 재집행이 예고되기도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였어요? 참 이것도 이제 감치를 일단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감치 재판을 열거든요. 그래서 감치 재판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이 변호인들이 자기의 신원 기본적인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전혀 진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판장은 15일을 선고했고 이걸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은 서울 구치소인데 예. 서울구치소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석방이 된 거고요.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해당 재판부는 이 이제 해당 변호인들의 신원을 특정해서 재집행을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감치 명령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집행이 지금 잠깐 멈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행동들 김용현 전 장관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일단 FM대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예. 재판에 가서 속칭 이제 변호인들이 다른 재판에 가서 깽판을 놓은 경우인데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좋을 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 절대 못 해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재판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계속해서 좀 거부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한 전 총리도 그때 재판 중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한 전 총리는? 애초에 이제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 방조 혐의로 먼저 기소를 했었습니다. 방조.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아니라 예. 방조 혐의로 했는데요. 예. 이때 이제 해당 재판부가 이제 권고를 좀 한 거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이제 판단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여서 예. 지금 이제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및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도 이제 적용된 상태입니다. 예. 그 당시 한 전 총리가 재판에서 증언을 좀 거부하면서 언급했던 조항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였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 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증언을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건지. 네, 형사소송법에는 근친자 내지는 자기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한 사실을 그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 거부권이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예.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예. 2026년 1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형사재판이 나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이 했는데 증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재판에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고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이 아니더라도 향후에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예. 범죄 행위를 실토하게 되는 예. 그런 내용이라면 그래서 그런 일정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어쨌든 그 자리에 계엄을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였음에도 맞습니다. 이걸 그냥 놔뒀다, 방조했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고 이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4호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걸 또 폐기하게 한 혐의 등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이건 방조다. 방조, 중요 임무 종사 내지는 이제 예. 방조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특검은 구성을 한 것이죠. 구성. 예, 이 방조죄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조죄는 정범 그러니까 원래 본 죄를 범한 사람에 비해서는 감경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 사형까지 혐의라면 갈 수 있는. 사형 무기 그리고 그랬으면 거기서 이제 감경해서 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예, 최근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네, 구형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 구형되었던 것들을 또 참고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올지가 다른 내란에 맞습니다. 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 같은데 네. 내년 굉장히 1월 주목하고 예정되어 있죠. 네. 있죠. 1월 그렇습니다. 21일에 일일.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제 네. 생일인데. 저도 제 생일날인데 아 맞다, 저희 생일 저희 같은. 생일 갔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좀 정리를 네.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재판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실 것 같다는 말에 공감하고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우리가 또 함께 지켜봐야 될 국민으로서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